출근은 예전처럼 빨리 나왔다. 그로부터 2년간 밥벌이를 하며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고 새로 고쳤다. 그리고 최종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후 답변을 기다렸다. 다시 발단. 지금까지는 소설가의 삶에 절정과 결말이 있으리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세 문째로 쓴 장편소설 방콕의 출간이 결정된 직후에도 나는 기쁨보다는 또 다른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방콕을 쓰고 고치는 동안 이와 별도로 한 가지 질문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현재의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소설이 이러한 위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소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을 바라보는 괜찮은 관점 중 하나를 독자에게 제안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도 지금도 내가 바라본 세계의 절대적 현실은 기후변화 시대의 한복판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전과 후로 나뉠 수 있을 만큼 기후변화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처럼 여겨졌다. 장편소설을 수정하는 와중에 기후변화에 관련한 단편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방콕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연작 단편집에 들러붙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금 삶의 방식과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 써야만 하는 이야기를 갖게 된 것이다. 좋은 소설가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읽는 사람에게 사랑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쓰는 이가 아닐까? 글은 패션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자신의 은밀한 내면과 욕망을 드러내면서도 감출 건 감추는 소설가들은 자기애와 인류애, 지구 생명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계속 잡아나가며 어쨌거나 계속 쓰고 좌절하고 고치고 또 고치면서 이게 뭐지? 하는 감정과 맞닥뜨린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말은 일단 뭐든 쓰고 고쳐나가는 것이 시작이자 거의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루렐라 포스토리노 루렐라 포스토리노는 이탈리아의 소설가이자 편집자이다. 그는 2018년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로 유수의 문학상인 캄피엘로 비평가상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미디어와 평론가들에게 신선한 수작이라고 평가받은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은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전쟁의 인명과 인간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불변하는 이야기로서 가치를 획득했다. 그는 평범한 선택의 결과가 야기하는 악,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을 들여다보는 일에 특히 관심이 크다. 소설가란 평범하게 사는 걸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내 안에서 소설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 근 3개월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작가인 동생 출판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편집자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동안 연이은 컨퍼런스 콜과 전화 통화로 분주했어요. 그 와중에 고독과 소외감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루를 여러 개로 쪼개서 루틴을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매일 영상을 하고 필라테스를 했어요. 실비아 플라스, 마르그리트 듀라스, 앨리스 먼로, 존 치버. 어떤 날은 종일 제가 사랑하는 작가들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무언가에 집중하는 일은 제게 안정감을 줍니다. 처음엔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불안감이 너무 커서 어려웠어요. 무언가를 집중해 읽는 것조차 힘이 들더군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거였죠. 제가 알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새로운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쟁 혹은 감옥, 고통을 묘사하는 책은 전혀 읽을 수가 없었지만요. 근 오늘 제 책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을 쓰기 위해 자유를 열망하면서 갇혀있는 심리에 대해 파고들었던 터라 록다운 상황은 특히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부재가 폐소공포증과 불안을 유발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소문 보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인 3월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핸드폰을 켜고 침대에 누워서 라 레포블리카의 헤드라인을 검색하거나 SNS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남자친구가 출근하면 30분가량 명상하고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해요. 한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테베레강 근처로 6, 8km 정도 걸었죠. 걷는 게 글 쓰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머릿속에 있던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걸으면서 정리가 돼요. 작가로서 글을 쓸 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요?
제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인데요. 창문 밖에 무엇인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게 말이죠. 누군가 들어올 때 반드시 노크할 수 있도록 문이 달린 공간이어야만 해요. 하지만 장소는 크게 개념치 않아요. 제 세 번째 소설 길들여진 몸. 파리에 있는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썼어요. 생제르맹 데프레 근처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동네예요.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살기도 했던 곳이죠. 거기에서 글을 아주 잘 쓸 수 있었답니다. 고독한 곳,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면 다 좋아요. 글을 쓸 때 갖추는 의식이나 습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브래지어를 안 하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글을 쓸 때도 밖에 나갈 때 저는 외출복 차림이어야 합니다.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을 쓸 때도 몸을 깨끗하게 씻은 뒤 책상에 테이블보를 깔고 정리부터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먼저 머릿속에서 준비를 해요. 집필 활동을 하는 동시에 편집자,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죠. 2003년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르그리트 듀라스에 대해 짧은 에세이를 쓰고 출간했어요. 2004년 에이나우디 출판사와 작가로서 처음 인연을 맺고 단편 소설을 한 권 썼는데 3년 뒤에 에이나우디에서 편집자로 일하게 되었죠. 매일 출근해서 다른 작가들에게 연락하고 글을 편집하고 그러면서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책 5권을 불어에서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기도 했고요.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제가 정말 잘 알고 이해하는 작가입니다. 15세 때부터 그의 작품을 읽기 시작해서 전부 샅샅이 훑었어요. 파리 외곽 노플르 샤또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자보기도 했고 그의 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제게 듀라스는 문학의 어머니 같은 분으로 감성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 언제 글을 쓰나요? 저는 주말이나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글을 써요. 다들 바다로 뛰어드는 한여름 아침 7시에 일어나 온종일 앉아서 글을 씁니다. 리구리아에서요. 리구리아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곳에 사시죠. 저는 보통 여름 휴가를 3주가량 몰아서 떠났는데 그때 주로 소설 집필을 해요. 필요한 리서치나 구상 작업은 여름이 되기 전에 마치고 여름 휴가 때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거죠. 전업소설가로 사는 삶 대신 소설가와 편집자의 일을 병행하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원한다면 풀타임 작가로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껏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온종일 글만 쓰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고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컴퓨터만 쳐다보는데 쓸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저는 편집자로서 제 일이 정말 좋아해요. 작가는 늘 고독 속에서 일해야 하는데 편집자는 팀워크로 움직이죠. 저는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삶을 좋아하기에 두 가지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얻기 전까지 약간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두고 뭐라도 앉아서 쓰는 타입인지 궁금합니다. 정리된 삶을 사는 것 이외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집에 TV가 있었던 적도 거의 없죠. 하지만 최근 록다운 기간제 배운 게 있다면 지나치게 한도를 초과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 40분간 꼼짝 않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하는 일이 제게는 새롭고 어렵기도 했어요. 편집자로서 저는 전쟁 무기예요. 끊임없이 일 처리를 하는 무척이나 건설적인 사람이죠. 반면 소설을 쓸 때는 저는 글을 쓰려는 의지에 저항해요. 만일 제게 아이디어가 생기면 적어도 1년은 이 아이디어와 싸워요. 만일 쓰고 싶은 생각이 그것을 억누르려는 제 의지를 이기면 그제야 써야 하는구나 받아들이고 쓰기 시작하죠. 참고 누르고 계속 저항해도 쓰려는 의지가 생긴다면 써야 해요. 필요에 의해 말 그대로 절실해서 쓰는 거죠. 제 안에서 소설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아이가 성숙해서 산딸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낳지 않을 수 없을 때 출산하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제게 제 글은 고통을 주고 쓰면서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제 소설의 주제가 그리 행복감을 줄 만한 것이 아니기도 하죠. 전쟁, 감옥, 마피아, 병. 글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제 머릿속엔 이토록 무거운 주제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5년 중에 제가 소설가의 땅에 발 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로 가면 힘들다는 걸 아니까. 편집자로서 생활한 시간이 소설가의 삶을 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시간으로만 따져보면 편집자로서 산 시간이 제 인생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글을 다루는 일에 제 시간의 대부분을 썼죠.
이탈로 칼비노나 체사레 파베세처럼요. 특히 저와 이탈로 칼비노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의 노트에 적힌 "더 못해 먹겠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책을 세상에 내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구절을 읽었거든요. 시간과 관련해서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주말엔 글을 쓰고 싶은데 일 때문에 페스티벌에 가거나 급히 다른 작가의 책을 읽어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편집자로 일하는 것에 또 다른 문제는 더는 저를 순수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출판사가 원하는 편집자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꿈을 꾸지 않아요. 상당수 작가가 자신이 창조한 이상세계에 살면서 혹독한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와 달리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고통스럽죠. 제가 원하는 글을 쓰지만 출판사가 모든 책이나 작가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걸 동시에 아는 거예요. 자기 검열의 위험에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도움이 된 건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제게 확실히 글 쓰는 훈련을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거부할 때까지 거부하다가 글을 쓰기 때문에 더욱 확신하고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운 좋게 이 두 가지 자아를 잘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저 또한 제 글을 위한 편집자가 필요합니다. 대개의 작가처럼 저도 제 작품을 대할 때 두렵고 감정적이 되죠. 제가 그러하도 제 편집자도 제게 용기를 불어넣고 위로하며 에너지를 줘요. 제 생각에 편집자는 작가의 심리치료사나 베이비시터 같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소설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헌신이다. 2007년 첫 작품 위층방을 선보이면서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아버지와 사는 소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쓰게 되었나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전신마비 상태의 아버지와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한 번은 친구의 초대로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친구는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도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가진 친구의 머릿속을 저도 모르게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식구들을 보호하고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친구는 식구들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와 살았죠. 친구는 자주 울었는데 그게 아버지 때문이라든가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친구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봐야 했고 친구는 늘 외로웠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버려진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 느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첫 소설 위층 방을 쓸 때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어떠한 답도 줄 수 없는 아버지를 가진 제 친구에게 영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다시 대면해야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시는 상실한 여름 교도소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의 인생을 그린 길들여진 몸에서 보이던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주제는 대체로 제한된 상황이나 한계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제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간이나 존재는 때때로 어떤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제약의 상황 속에서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 희생자인 동시에 악이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신을 상실한 여름 속의 가족도 그러한 경우죠. 범죄를 저지르는 마피아는 아니지만 마피아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부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공범이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가 칼라브리아 태생이기 때문에 매달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지역 출신 작가들은 언젠가 한 번쯤은 마피아라는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마치 카톨릭에서 말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남부 출신 작가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길들여진 몸의 밀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레나에겐 죄가 없지만 그의 엄마가 죄인이므로 죄악의 상징인 교도소에서 태어나요. 그 또한 피할 수 없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인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창조한 인물들은 모두 자유가 상실된 채 어딘가에 갇혀 있는데요. 이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구하고 한 조각의 자유라도 얻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일단 소설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더라도 직업인으로 이 일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 같아요. 소설가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소설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헌신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열정,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죠. 이 일은 훈련이기도 해요. 글을 쓰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설을 쓸 때 한 번에 한 문단을 완성하고 되돌아가서 고치지 않고 한 문장을 쓰고 해체하고 다시 붙이는 작업을 반복해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소설가로 데뷔했을 때의 작업 방식이 본능적이고 직관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기술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여전히 직관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일이 많지만요. 글을 쓰는 일은 머릿속에 꽃이 필 수 있게 흘러가는 대로 의식을, 의식을 놓아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설가로서 목표하는 일을 정확히 정해두는 편인가요?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목표는 다음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늘 더는 소설을 못 쓰게 될까 두려워요. 이건 마치 깊은 사랑이 같은 감정이죠. 누굴 너무 사랑하면 이별할까 봐 두렵잖아요. 예전에 제가 작가가 된 과정을 짧은 기사 형태로 쓴 적이 있는데 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매일 질문한다. 이게 진짜 내 운명인지.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운명이 아닌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지금은 이 일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를 떠나지 않는 거, 끝내지 않는 것이 제 목표예요.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이 하루키 역시 작가는 자기 영역에 있어서 자존심이나 경쟁 의식이 강한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인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당신이 이해하기에 소설가는 어떤 사람 같나요? 저는 작가들이 에고이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작가 중심적인 사람들일 뿐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작가들은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을 겁니다. 매일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가상세계를 만드는 일은 밖에 나가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는 것보다 훨씬 비정상적인 일이죠. 작가들은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그저 평범하게 인생을 사는 건 참을 수 없는 일들이죠. 저는 생을 자연이나 운명, 신 혹은 그 무엇으로 불리든 다른 존재가 결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소설을 쓸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할 수 있어서 좋았죠. 제가 어떤 존재의 끝을 정할 수 있어서 저 자신이 일종의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종교를 믿나요? 측정할 수 없는 아득한 시간이 흘러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돼 경계태세가 해소되자 친위대원들은 레네를 깨웠다. 그들은 우리를 일렬로 세운 뒤 버스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다. 더 이상 속이 불글거리지 않았다. 위가 음식을 받아들인 것이다. 내 몸은 총통의 음식을 흡수했다. 이제 총통의 음식은 피를 타고 내 몸속에서 순환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무사했고 나는 또다시 배가 고팠다. 저 또한 모든 이탈리안처럼 카톨릭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불가지론자라고 볼 수 있죠.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요. 결정을 잠시 미루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쓰다.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히틀러의 SS 친위대에 끌려온 로자가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여인들과 함께 히틀러의 음식을 감식하는 역할을 하면서 겪는 일을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출간 즉시 이탈리아 내에서 1개월에서 3만 부 이상 판매되어 화제가 되었고 이 작품으로 당시는 프리미오 캄피엘로 비평가상을 포함한 다수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하나요? 여태껏 이탈리아에서는 15만 부가 팔렸고 프랑스에서는 10만 부가 팔렸어요. 두 가지 이유가 보여요. 나치즘은 사람들이 늘 관심 있는 주제이고 사람들은 언제나 이 비인간적 역사의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이 역사적 시기를 저는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로자 자우어는 독일 여성이지만 나치즘의 전형적인 희생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자라고 불릴 수 있죠. 선택하지 않았지만 매일 죽음의 위협과 맞닥뜨리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죠. 동시에 이 여인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좋은 사람, 영웅적 면모가 있는 사람의 감정을 개입하려 하는데 그 측면에서 노자는 훌륭한 사람도 더더군다나 영웅도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악에 협조한 사람, 선과 악이 뒤섞인 사람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많은 독자나 평론가가 이야기하듯 모두가 노자에게 공감했어요. 로자의 선택에 동감했죠. 제 소설이 나치 시대를 산 독일인을 이해하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마고 벨크의 실화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들었는데요. 작가 노트에 의하면 마고 벨크의 이야기를 스피겔의 온라인 기사로 처음 접했고 그 즉시 깊이 조사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면서요. 처음 마고 벨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희생자이면서 히틀러와 공범인 상황이 공존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고는 원치 않았지만 히틀러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동원되었어요. 히틀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말이죠. 이러한 아이러니가 그간 제가 쓴 모든 소설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고 벨크의 이야기에도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마고 벨크의 베를린 집 주소를 수소문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설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나요?
처음 마고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건 2014년 9월이었어요. 소설은 2018년 1월에 출간되었죠. 4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설을 구상하고 쓰기 전까지 전쟁에 대한 에세이나 역사책,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탐독했고 조사도 많이 했어요. 그가 살았던 환경과 장소의 분위기, 심지어 냄새까지 기록하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마고벨과 관련된 장소도 직접 찾아다녔고요. 실제로 그가 지냈던 그로스파르치와 히틀러의 유세로 알려진 볼프스부르크도 탐방했었죠. 마고가 살던 집도 찾아보려 했으나 방문 당시엔 마을 어느 집에도 그의 집이었다는 표식이 없어서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4년 후 제가 다시 그곳을 돌아보러 갔을 때 한 집에 마고 펠크가 살던 집이란 나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제 상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요. 마고벨크의 실제 이야기와 소설 속 이야기는 얼마나 일치하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은 로자의 이야기이지 마고벨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모두 제가 지어낸 내용이에요. 마고의 이야기와 소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가 베를린 출신이고 전쟁에 출정하면서 시댁에서 살아야 했고 강제로 히틀러의 감시가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설은 그의 실화를 다룬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메인 캐릭터인 로자 지우연은 당신의 본명인 로자에서 따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이름을 쓴 것은 로자에게 생긴 일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바로 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우어는 독일어로 쓰다, 화가 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자의 힘든 인생을 상징하는 성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을 쓰지 않나요? 그녀가 히틀러의 음식을 맛볼 때 느낀 쓴맛과 그 고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나 아렌트가 주장했던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의 결과적으로 악에 해당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려 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몇 가지 철학서적을 참조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저작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에 악의 평범성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내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 이미 악과 타협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인다는 주장인데요. 무관심 또는 악의 결과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나치즘을 주제로 하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이슈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넘어오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다 익사하는 아프리카 이민자가 해마다 적지 않은데 모두 나로 인해 그들이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실은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기에 이들이 바다를 건너려다 목숨을 잃은 건데도 말이에요. 홀로코스트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 역시 악의 평범성을 대변합니다. 그는 나는 나의 권력자가 시킨 대로 행동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직접 유대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단지 수용소를 향하는 기차를 관리했을 뿐이라고요. 행정적으로 악의 한 부분에 참여했을 뿐인데 그는 아까 공범자가 된 것이죠. 프리모 레비의 사상도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작가로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후로 많은 책을 썼지만 끝내는 자살했어요. 저는 그의 가라앉은 자아와 구조된 자라는 에세이를 좋아합니다. 그는 박해자와 희생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회색 지대를 언급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아우슈비츠에서 적의 편에 서서 살아남으려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감시하는 불의에 관해 이야기하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적응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로자는 인간적으로 나치라는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적응하지만 점점 더 인간성에서 멀어져 갑니다. 갤 아스퍼스는 죄의 문제를 통해 독일인에게 세 가지 죄가 있다고 말했죠. 나치를 허락한 정책적 책임, 그 정권과 협력한 도덕적 책임, 그리고 다른 이들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동안 무관심했고 행동하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책임. 이러한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책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은 현재에도 해당하는 인간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크라우젠
도르프의 병영에서 우리는 매일 죽음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은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위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어머니 말이 옳았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콜리플라워 향이 가득한 식당에 앉아 라디치오를 아삭아삭 씹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야기 없이는 이 세상에 전에 이야기 없이는 이 세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언제부터 글을 쓰는 사람 내지는 글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했나요? 아주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12살 때쯤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안네 프랑크의 안내 일기를 보면서 꿈을 꿨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안내 일기를 읽은 건 어쩌면 그저 작은 우연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안네 프랑크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갇혀있는 인간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무엇보다 글은 누구나 살아 있었던 증거로서 가치가 있어서 좋았어요. 안네 프랑크라는 인간이 존재했다는 거, 글을 쓰면 자신의 존재를 증언할 수 있고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12세 무렵부터 시나 동화, 흠모하는 가수의 가상 인터뷰, 신에 대한 철학적 에세이를 썼던 것 같아요. 미처 끝을 내지 못한 20쪽짜리였지만요. 하지만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건 창피했어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창피했나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춘 학문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가족들에겐 제 생각을 다른 사람이 있는 글을 표현하겠다는 이야기가 황당하고 거의 오만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건 제 인생의 몇 사람에게만 털어놨죠. 제 소설이 2권가량 나왔을 때쯤 저를 작가라고 불렀고요. 그 전에 스스로 작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제 꿈이었지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소설을 읽어야 할까요? 소설은 인간에게 감성을 가르치죠. 우리는 죽음이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해 이 세상을 이야기를 통해 이해합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없이는 이 세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아가 소설을 읽는 일은 당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겪는 사건과 감정을 느끼게 해주죠. 히틀러의 음식을 맛보는 일은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지만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을 통해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자는 여자로, 흑인은 백인으로,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로,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혹은 반대로의 경우로 소설은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인생은 제한적이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설은 무한한 경험을 통해 당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감성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일을 맡겼습니다. 제 생각에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감성이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소설가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작가라면 이 세상 어느 곳도 허투루 넘기지 말고 그 안에 잠든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형벌 같아요. 인생을 절대로 단순하게 살지 못하니까요. 평생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저주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가끔 이런 저주 없이 사는 삶이 어떠할지 궁금하지만 작가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 저주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하죠. 소설 속 주인공을 묘사하듯 당신이란 사람을 묘사한다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성이지만 어떤 면에서 용기가 있고요. 가끔 낯설어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자발적으로 갇혀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갈망하고 자유를 찾는 여성, 꼭 제 소설 속 인물 같기도 하네요. 자유를 갈망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싶나요? 제가 한참 생각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모정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고민했지만 결국엔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 세상의 고통 속으로 데려오는 게 두려워요. 하지만 그 결정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요. 체살의 페베스가 말했죠. 나는 글 쓰는 것을 배웠지만 사는 것을 배우지는 못했다. 산다는 건 글 쓰는 일보다 더 어렵죠. 우리는 각자 가져온 음식을 꺼내놓았다. 우리는 아직은 인간다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두 장의 행주 위에 가져온 음식을 펼쳐놓고 함께 먹었다. 짐을 실을 용도로 만들어 놓은 징칸에 갇힌 사람들끼리도 인간다운 식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친구랑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상과 격리된 상태에서 말이다. 나는 내 길동무들의 육체에 대해 한없는 연민을 느꼈다. 당시에는 그 비천함이야말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진실한 이유처럼 느껴졌다. 루렐라 포스토리노. 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예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베트남에서 태어난 프랑스 작가죠.
다른 한 사람은 마르그리트 듀리스 덕분에 만나게 된 이탈리아 작가 시모나 빈치인데요. 이탈리아 작가들이 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 평론집 지식의 병에 수록된 그의 인터뷰를 읽고 마음에 들어서 직접 편지를 썼고 제 글도 보내드렸어요. 시모나 빈치 또한 마르그리트 듀라스에 대한 제 에세이를 마음에 들어 했더라고요. 그가 저를 기억했다가 에이나우디에 추천했고 그 인연을 통해 제 첫 번째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정지돈. 정지돈은 해체된 서사와 직관된 이야기 구성, 실존 인물들의 글을 인용한 문장을 통해 전형화된 소설의 구성을 배반하는 등 기성 문단에 안주하지 않는 소설가이다. 그는 남이 아닌 스스로 원하는 글을 통해서 동시대에 자신만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소설가라고 말한다. 글을 쓸 때만큼은 정직하려고 합니다.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에서 영화와 문예창작을 공부했는데요. 소설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영화 영상학과 특유의 고압적인 분위기가 저랑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국 영화계가 갖는 위계질서에서 오는 것들이겠지요. 영화 영상학과에 입학할 때만 해도 영화업계에 몸담고자 다짐했는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 영화계가 구축한 시스템에 맞춰 영화를 만들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영화계가 요구하는 마초적인 성격도 아닐 뿐더러 서열 문화로 인해 제가 생각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학계는 본인의 성향과 잘 맞던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했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설가를 택한 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창작하려면 창작하는 도구가 자신의 손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은 아무리 사용해도 도저히 숙달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글과는 오래전부터 궁합이 잘 맞았어요. 시나리오도 잘 쓰는 편이었고요. 보통 영화 연출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나리오 쓰는 걸 어려워하고 영상을 다듬거나 보고 분석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처음부터 소설가를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나요? 20대 중후반에 글을 본격적으로 쓸 때는 소설가를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에게 소설가가 꿈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소설가는 직업이 아니니 글을 쓰고 싶거든 직업을 구한 다음에 쓰라고 하더군요. 당시에 어렸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제가 돌잡이 때 책을 집었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 서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책과는 연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조금이나마 잘 맞는 좋아하는 글을 쓰는 소설가를 택한 겁니다. 지금도 소설가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글을 쓰면서 소설가도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업이니까 좋아하는 글만 쓰면 살 수 없다는 것도요. 이야기는 경험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공부한 것이 분명 자신의 소설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장르에 얽매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장르를 끌어들여와 제 소설에 복잡성을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데요. 그런 지점에서 영화를 공부한 건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소설의 구성을 씬별로 한다든가 몽타주 기법으로 문장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지점 때문에 제 소설이 종종 실험적인 접근으로 구성된 창작품으로 비치지만 저는 제 소설이 실험적 접근을 통해 구현한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한 가장 저다한 표현 방법이죠. 2014년 단편소설 눈먼 부엉이로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에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등단 이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등단했다고 해서 소설가가 되는 것도 등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설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기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글을 쓰는 작가에게 등단은 글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 매체에 글을 써야 하는데요. 젊은 작가, 특히나 무명 작가에게 지면을 내어주는 출판사나 언론사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등단하고 나면 어쨌든 문학계에서 주목하게 되니 자연스레 글을 쓸 기회가 주어져요. 이처럼 등단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작가의 글 수준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자격인 셈입니다. 물론 그 수준이란 것도 문학계의 기준일 테지만 어쨌든 저도 그 수준에 부합했기에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과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겠고 제가 쓴 소설이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삶이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었는가를 생각하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해에 수십 명씩 등단하니 그 안에서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등단을 해도 몇 년간 원고 청탁이 없는 소설가도 많고요. 등단한 소설가들이 또다시 등단에 도전하는 등단 이후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 인터뷰나 저술을 통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소설이 아닌 새로운 현실을 창작하는 소설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 질문처럼
문학은 결국 작가의 경험,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문학을 인간에 대한 서사이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어구로 정의하는데요. 여기에는 항상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특정 시대 인간의 삶만을 닮아내야 현실의 반영일까요? 작가가 경험한 고전 문학이나 예술 작품, 영화나 게임 등을 통해서도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게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동일한 현실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삶에 영향을 끼친 문학과 영화, 그리고 작가와 예술 작품을 빌려서 현실을 참작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이는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인 동시에 제가 경험한 것이기에 실제하는 현실이죠. 즉 제가 생각하는 현실이란 글을 쓴 작가가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된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결국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재현하는 것에 대한 문제군요. 예술은 현실의 반영이 아니다. 반영이란 현실이다. 영화 감독 장르크 고다르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방금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사실 이 문제는 책 한 권으로 부족할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기에 좀처럼 쉽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자주 언급하는데요. 온전히 전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점 때문에 평론가의 여러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중에서도 유독 이해할 수 없는 비판 하나가 있습니다. 정지던의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실 참여도 리얼리즘도 부재하다. 문학을 위한 문학일 뿐이라는 비판입니다. 이 평가는 문학계의 오래된 레토릭에서 기인해요. 문학은 인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한다. 세계의 심연을 드러낸다. 같은 평론가나 작가, 독자들이 빈번하게 쓰는 어구들로 문학을 정의하는 것이죠. 여기에 휴머니즘, 리얼리즘, 본질주의, 문학 근본주의 같은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고요. 한데 제 소설은 제가 경험한 저의 현실이 온전히 반영된 소설이기에 인간에 대한 것이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판은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합니다. 취재를 통해 글쓰기 방식을 지향하는 건가요? 저는 소설을 쓸 때 특정한 주제로 완벽하게 파고드는 취재형 작가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는 것만큼 거리감도 중요한 것이죠. 특정 카페를 테마로 글을 쓴다고 해도 그 카페의 사장이나 바리스타를 인터뷰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거리 취재를 하죠. 카페를 배경으로 기술한 소설이나 카페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인문학 역사책을 통해 현 시대의 카페를 재조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 취재 방식이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저도 모르게 전통적인 소설이나 시대상을 품은 이야기에 갇혀버리거든요. 소설이 어떤 신념을 담으려 하나요? 복잡성, 오해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가 좋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전부 복잡하잖아요. 단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학과 예술, 철학 같은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결해야만 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단순해 보이는 현상 아래에는 늘 다층적인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즉 소설도 삶처럼 레이어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된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층적으로 분석이 되는 캐릭터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계속 고민하게 하는 게 제 방식이에요. 건축이냐 혁명이냐를 보면 1966년에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김현옥이란 인물을 다루는데요. 저는 김현옥 시장이 진행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편에 서기보다는 양쪽의 시선을 굉장히 다층적으로 담기 위한 노력했거든요. 이런 것이 제가 소설을 쓰는데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궁금함은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를 사는 시민으로서 지금 시대를 실시간으로 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요. 시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균일하지 않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를 바라본 시각이 다를 테니까요. 저는 계속 언급하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고 책을 좋아하는데요. 가끔은 과거의 시대가 오히려 지금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적 사고가 동시대를 바라보는데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다양한 시대를 생각하고 그 특정 시대 정신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옳다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소설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는 예상하지 못한 전개와 문장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설가에게 중요한 건 우연성과 즉각성을 어떻게 끌어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글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공식처럼 습관화된 이야기를 전개 방식에 사로잡기 쉬운데 그 공식을 무너뜨리는 문장을 보는 순간에 느껴지는 저릿한 쾌감이 좋습니다. 이문자들, 토성의 고리를 쓴 독일 작가 WG 제발트나 야만스러운 탐정들과 이666을 쓴 칠레 작가 로베르토 볼라뇨의 소설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곤 해요. 역사와 예술 등 방대한 지식을 잘 섞어 실제와 허구의 경계를
허무는 특유의 글쓰기가 어쩌면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겠군요. 어떤 대사나 예술 작품을 기억해 두었다가 특정 문장의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흥성에 기대는 편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감정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들을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유행의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언제든 소설을 집필할 수 있다는 확신에 있기에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확신이라기보다는 소설을 쓸 수 있다는 착각에서 기한합니다. 젊은 작가에게 글을 잘 쓴다는 착각이 없다면 아마도 소설을 완결할 수 없을 거예요. 특정 문장과 단어에 연연하다 허송세월을 하고 말겠죠. 그런데요, 모든 소설가가 글을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소설가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받는 소설가들은 잘 썼기 때문에 사랑받기보다는 완결된 글에서 오는 특정 요소들, 어쩌면 부족한 지점들 때문에 대중에게 사랑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금은 무모해 보여도 제가 잘할 수 있는 표현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저만의 색깔을 소설에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제 문장을 보고 이것이 좋은 문장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물음에 대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소설을 썼거든요. 당시 즐겨했던 추리소설의 형식을 따온 모험소설을 썼는데 학교 친구들의 특징을 반영한 인물을 소설에 등장시킨 덕분에 꽤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글을 잘 쓴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즉흥성과 착각만으로 소설을 완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글을 쓰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싶어 포기한 적도 많아요. 그렇다고 멈춘다면 아마 영원히 좋은 소설을 쓸 수 없겠죠? 완성한 소설보다 버린 소설이 더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에 완결된 소설이 탄생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 안에서 저도 몰랐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찾게 된다는 점이에요. 건축이냐 혁명이냐가 딱 그랬어요. 사실 이 소설을 처음 쓸 때는 전체 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재미가 없어요. 그냥 무난한 전개가 나오더라고요.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안 되면 그냥 핑크 내지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까드의 문장이 자연스레 연결되는 거예요. 그 순간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간 제가 경험한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공력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쓰면 결국에는 체력적인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나요? 생활 패턴이 무너지죠. 저는 자기의 생활을 완벽하게 장악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게 잘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오히려 그걸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요. 그러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의 글을 쓰기로 선택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규칙성을 배제하기도 합니다. 작가가 사는 방식의 글의 형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규칙적인 삶을 영위하는 작가의 글에 끌리지는 않거든요. 가령 필립 로스의 글이 그래요. 그가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이고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라는 말을 남겼듯 그의 소설은 너무 훌륭하지만 제게는 정말 딱 일어나서 매일 쓴 글 같거든요. 거짓없이 솔직한 사람 같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도 없어 보이고요. 소설가로서 글을 쓰는 순간만큼 최대한 정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저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저는 글을 쓰는 소설가의 자아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예컨대 자비의 논란의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은 더는 영화를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욕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논란의 영화를 극찬할 수 있듯이 글을 쓸 때의 생각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땐 분명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 또 다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 언제든 변할지 알기 때문에 글을 쓰다 보면 평소에 할 수 없던 표현이 가감없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같은 이유로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없이 솔직하게 보이는 건 당시의 마음을 최대한 진솔하게 담으려는 제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글을 쓰다가 후회할 상황이 생기진 않나요? 제가 2017년에 금정현 작가와 함께 쓴 비평 에세이 문학의 기쁨에서 현재 한국 문학계에 대한 비판을 좀 했거든요. 물론 무조건적인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장난스러운 언투의 비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작가가 제 글을 읽고 정지동과는 모든 연을 끊겠다.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역정을 냈다는 걸 알고부터는 한 번 더 고심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저 또한 창작자이다 보니 누군가에게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나 작가, 어떤 대상을 비판할 때는 그 비판의 맥락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하는 편입니다.
단지 이 작품이 내가 봤을 때 좋지 않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태도는 나이브한 것 같아요. 문학계가 유독 비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같습니다. 영화계와 달리 문학계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보통 소설가가 책을 내면 제대로 읽을 사람이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일 텐데 그걸 비평해서 서로 좋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극소수가 자기가 좋아서 읽는 걸 쫓아가서 발 거는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문학계에서 하는 비평이란 게 빤하거든요. 많은 비평이 앞서 언급한 레토릭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비평은 시효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해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작가들이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비판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가는 다른 시각으로 문학장을 바라봐야 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문학계의 변화나 논쟁, 담론들은 그런 의미에서 흥미롭습니다. 소설가는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매번 일에 대해 투덜거리지만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좋아하는 것과 제가 잘하는 게 일치하니 다행입니다. 잘할 자신만 있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죠. 물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착각에서 기인하지만요. 뷰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소설가로서 뷰큐레이터 일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을 괴롭히며 글을 쓰는 유행이다 보니 원고 청탁일을 줄여야 오랫동안 소설가로 활동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데 청탁을 받지 않으면 수익이 줄어드니 생활이 어렵잖아요. 건강과 생활을 모두 지키려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야 했고 소설가의 일에 도움이 되는 북큐레이터를 택했어요. 현재는 라이프 북스에서 북큐레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북큐레이션을 내세운 중형서점은 지나치게 제한된 취향을 내세우는 것도 같습니다. 구매하려던 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는 책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북큐레이션을 내세운 서점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책을 살 때 대형 온라인 서점을 이용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선별한 책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북큐레이션을 내세운 서점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에는 아직도 자신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데 도대체 누구의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대형 서점에 가면 막막하거든요. 공간은 넓은 책도 많으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 잘 몰라요. 결국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책을 집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대형 서점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을 소개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중형 서점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책을 고르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 데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책을 선정하는 북큐레이터의 미션은 무엇인가요? 제가 책을 선정할 때 우선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균형입니다. 특정 장르나 자신의 취향을 앞세기보다는 다양한 영역 안에서 좋은 책을 선별해요. 이건 아마도 모든 북큐레이터의 공동 미션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미션을 덧붙이면 누군가 소개하지 않으면 절대 소비되지 않을 외국 문학을 알리는 일입니다. 대부분 작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유통이 워낙 어렵고 책에 대한 설명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찾을 수 없으니 발굴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저는 이런 책들을 발굴해서 균형 잡힌 책 사이사이에서 진열하고 있습니다.